다음은 이제 라이언스와 패커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42대 21 더블 스코어로 이제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처음에 디트로이트가 사고를 치는 날인가 싶었는데 대형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최근에 디트로이트가 뭐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나름 그린베이에게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에 이제 14대 3까지 앞서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디트로이트가 그린베이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뭐 결국 이제 그린베이가 뭐 역전을 했습니다. 예. 그 중심에는 이제 에런 존스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14대 3으로 이제 디트로이트가 앞서가는 상황에서 존스가 리시빙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14대 10이 됐고, 디트로이트가 이제 전반 1분 남기고 연타로 파울 2개를 범했는데 그게 좀 치명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쿼터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패커스가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3쿼터 시작과 동시에 에런 존스 선수의 75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챈든 설리반의 픽식스, 그 크로스비의 필드골까지 32연속 득점을 하면서 패커스가 그냥 스노우볼을 굴렸습니다. 그 에런 존스의 75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 때 현지 중계진이 좀 재밌는 멘트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네. 쇼미더머니라는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러닝백들이 연장 계약을 맺었으니까.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아직 에런 존스는 계약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에런 존스가 뭐 이번 경기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패커스 구단을 좀 압박을 했다, 뭐 무력 시위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경기에 쐐기를 박는 러싱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었던 에런 존스였는데요. 이날 기록을 살펴보면 러싱에서 18번의 캐리를 통해서 168야드를 나갔고요. 그 다음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평균이 9.3야드였어요. 무친. 그리고 리시빙 야드도 68야드나 기록을 예. 하면서 합쳐서 230야드가 넘는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토탈 3개 터치다운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겼던 그런 에런 존스였고, 뭐 넘버원 리시버 다반테 애덤스가 중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일단 심각하진 않다고 해요. 다음 주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다음 주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에런 로저스가 딱히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이제 에런 존스가 다 뭐 해줬던 경기인데 다음 경기가 이제 뉴올리언스와의 이제 빅매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다반테 아담스가 없다면 뭐 그린베이에게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세인츠도 현 상황에서는 이제 마이클 토마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린베이 패커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이제 그 빅매치는 한번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네. 이제 라이언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저는 제프 오쿠다 얘기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1주 차에는 이제 부상으로 이제 결장을 했었고 네. 이번 그린베이와의 경기가 이제 제프 오쿠다 입장에서는 NFL 데뷔전이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저는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보면서 진짜 중요한 두 가지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공격과 수비 뭐 이런 네. 거요.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특히 수비가 진짜 엉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에 투 포지션으로 앞서가던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전반에 역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초반에 너무 이제 리드를 잡았으니까 그게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 그 리드가 채 전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거는 수비한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온스는 지금 1주 차에서도 17점 차 리드를 날렸고 네. 이번 주도 이제 11점 차의 리드를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서 좀 계속해서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고 아까 이제 오쿠다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다반테 아담스에게 이제 페이크 스텝에 속으면서 세퍼레이션을 주는 장면도 이제 몇 번 있었고 그다음에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 이 선수에게 이제 빅 플레이를 허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뭐 이렇다 할 이제 방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제프 오쿠다가 지금 넘버 3로 이번 이제 드래프트에 뽑혔던 뭐 아주 기대치가 높은 선수인데 일단 데뷔전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뭐 데뷔전일 뿐이니까 뭐 다음 경기부터 잘하면 된다지만 어쨌든 이제 첫 경기부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너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데리우스 슬레이를 보내고 이 제프 오쿠다를 받아왔거든요. 예. 그런데 좀 그 선택이 뭐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간에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맷 패트리샤 감독이
이 원했던 선수는 아니라고 해요. 뭐 저도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맷 패트리시아 감독이 이번 경기까지 내주면서 시즌을 2패로 출발을 하게 됐고 아마도 이 시즌이 끝나기 전에 좀 짐을 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는 패트리시아 감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경기가 진짜 재밌었어요. 40대 39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 제가 보고 있다가 류재경 PD한테 진만이 형 우시겠는데? 이렇게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20대 0까지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 끝날 때도 29대 10으로 이제 펠컨스가 앞서고 있었으니까 뭐 댈러스가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고 예. 뭐 제리 존스 구단주도 뭐 별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1쿼터부터 3개 펌블을 허용하면서 이제 거의 뭐 멸망할 뻔했었죠. 댈러스가 패배 위기에 시작부터 봉착을 했었는데 와, 이게 전반에 29대 10으로 끝났던 스코어를 결국은 뒤집으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마지막 이제 파이널 2미닛이 아닐까 싶어요. 파이널 2미닛은 마지막 터치다운을 기록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현지 중계진들도 상대가 애틀랜타이니만큼 구영애 선수의 얼굴을 계속해서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온사이드 킥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온사이드 킥하면 이제 구영애 선수가 이제 그렇죠.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현지 중계진도 이를 놓치지 않고 이제 구영애 선수를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구영애 선수의 이 온사이드 킥이 이렇게 통통통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렉 주얼라인의 온사이드 킥은 약간 물수제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UFO처럼 축축축 돌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휘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댈러스의 공으로 소유가 됐습니다. 굉장히 성공을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펠컨스 선수들이 굉장히 이상했던 게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사이드 킥 룰이 키킹 팀은 10야드 이상을 넘어간 지점에서만 이제 공을 뭐 잡을 수 있고 예. 리시빙 팀은 어느 거리에서건 이제 먼저 접근해서 공을 잡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을 팬분들도 보시면 펠컨스의 리시빙 크루들은 그 10야드가 넘어갈 때까지 댈러스 선수들과 같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왜 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건 이제 농담 반인데 최근에 구영애 선수가 영입된 이후에 계속해서 온사이드 킥을 시도하는 쪽을 많이 했었잖아요. 펠컨스가.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좀 룰을 헷갈린 게 아닌가? 뭐 항상 키킹 팀 쪽에만 있으니까. 이게 온사이드 킥을 하는 입장이었죠. 온사이드 킥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경험이 이제 최근에 많이 없었다 보니까 네. 그걸 헷갈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뭐 장면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온사이드 킥이 성공을 했고 이 이후에 이제 이 46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제 그렉 주얼라인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전에 램스에서 건너오면서 3년에 750만 달러 계약을 받고 왔거든요. 산술적으로 나누기 3을 하면 이제 1년에 250만 달러잖아요. 이 온사이드 킥 성공 그리고 끝내기 필드골로 자신의 1년치 몸값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주얼라인이 램스 시절에도 그 NFC 챔피언십 게임에서 연장 결승 필드골을 넣었던 것으로 또 기억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승부처에서 좀 강했던 선수인데 이번에도 좀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사실 저희 얘기보다 이진만 위원 얘기가 훨씬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진만 위원에게 물어보고 이제 얘기를 받아왔는데 일단 이진만 위원이 이 경기를 보고 나서 난 한 3년은 늙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나는 3가지 경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댈러스의 경기인데 어떤 경기인지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1994년 NFC 챔피언십 게임. 이 경기는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49ers의 경기였는데 이제 94년이면 이제 댈러스의 트리플렛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 이제 트로이 에이크먼, 에미 스미스, 마이클 어빈 이렇게 이제 3명의 주축 선수가 트로이카를 이루면서 활약할 때인데 이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댈러스가 연속으로 3개 턴오버를 범하면서 21대 0으로 이제 스코어가 벌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열심히 추격했지만 역전은 하지 못하는 추격의 대명사 댈러스 카우보이스답게 38대 28로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2일 이제 10주차 애틀랜타와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이제 애틀랜타와의 경기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또 타이런 스미스가 공교롭게도 이 경기에서도 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즈 그린이라는 선수가 투입이 됐었는데 이 선수가 혼자서 색을 6개를 허용을 하면서 27대 7 대패를 당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경기 2007년도 10월 8일에 있었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제 버팔로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니 로모 선수가 인터셉션을 5개나 던져서 도저히 역전을 할 수 없는 경기였는데 야금야금 쫓아가서 어떻게 이제 역전승을 거뒀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들의 공통점이 초반에 일단 많이 벌어졌던 경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역전을 했던 경기도 있었고, 네. 뭐 결국에는 이제 패배를 했던 경기도 있었는데, 뭐 이번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는 뭐 극적인 역전승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역전패의 명수답게 애틀랜타 팰컨스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역전당한 경기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의 51회 슈퍼볼이 좀 생각이 났었는데 아무튼 이즈만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일단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댈러스가 그래도 공격이 괜찮더라. 근데 수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5회 승률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오펜시브 태클이 양쪽 모두 이제 결장을 했는데 그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선수들이 그 공백을 메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나름 준수한 활약을 해줬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예, 테너스 스틸 선수와 브랜든 나이트 선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도 덱 프레스캇 선수가 정말 스타급 활약을 해줬다. 근데 바꿔서 얘기를 하면 덱 프레스캇 선수가 더 많은 연봉을 요구할 만한 어떤 빌미도 제공을 해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좀 또 닥 프레스캇이 이제 내세울 만한 그럼요, 레버리지죠 이거는. 네, 그런 거리가 생겼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뭐 반대로 보면 애틀랜타는 이런 이제 댈러스의 약해진 오라인을 전혀 공략을 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작년에 주춤했던 이즈키엘 엘리엇 선수가 올해 초 첫 두 경기에서 다시 정상급 러닝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공격의 중심이 되어주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러닝 게임이 자리를 잡히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세 명의 와이드 리시버, 아마리 쿠퍼, 마이클 갤럽,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합류한 시디 램까지 이 세 명의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주더라라는 얘기를 해줬고, 블레이크 자빈 선수가 이제 첫 경기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을 했는데 그 자리를 달튼 슐츠 선수가 굉장히 잘 메워줬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기록적으로도 이제 80년대가 넘는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자윈이 이제 빠졌을 때만 해도 좀 절망적이었는데 또 이게 사람이 죽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또 이렇게 뭐 새로운 이제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애틀랜타를 상대했던 거였고 다음 주에 만날 상대가 이제 시애틀인데 시애틀을 상대로 얼마나 이 공격을 또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시애틀의 수비가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애틀과의 경기에서는 뭐 댈러스가 이제 명백한 언더독이라고 봐야 될 것 그건 같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해법을 갖고 이제 시애틀과 상대를 할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이번 경기에서 그 메카시 감독의 또 재밌는 이제 플레이 콜들이 있었는데 네. 무려 2번이나 페이크 펀트를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를 했고 뭐 상대에게 좋은 필드 포지션을 내주는 빌미가 되기는 했는데 네. 이지만 위원의 분석으로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1주차에서 포스다운에서의 갬블은 상황이 4쿼터였고 석점 뒤진 상황에서 득점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점의 기회도 날아가는데 그 다음에 상대가 공격을 성공했을 때 투 포지션 차이로 벌어진다라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고포릿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시츄에이션은 풋볼이 안 됐다라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수비가 애틀랜타의 공격을 전혀 못 막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필요한 플레이였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갬블 없이는 역전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어떤 도박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30대 39로 추격하는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나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경기 종료 5분 전이었는데 저는 이 선택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점을 넣고 8점 차에서 한 번의 터치다운 그리고 투포인트 컨버전으로 이제 동점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네. 여기서 뭐 선제적으로 이제 투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결국 두 번의 스코어링 드라이브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자신을 몰아갔던 예.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 8점 차까지 좁혀놓은 다음에 이 수비로 한번 맞고 그 다음 공격에서 이 투포인트 컨버전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동점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과 네. 두 번의 득점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라는 좀 걱정을 안고 경기를 하는 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물론 기적적인 온사이드 킥을 통해서 이 두 번의 스코어링 드라이브를 모두 만들어냈고 이제 네. 승리를 거뒀지만 뭐 이런 부분 이런 과정들은 조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대해서도 이제 이진만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이크 맥카티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데려온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제 마이크 놀란 코디네이터가 뭔가 팀의 좀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댈러스가 갖고 있던 문제가 턴오버를 못 만들고 색도 별로 못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대의 어떤 전진을 막아내는 그런 이제 수비가 다다라는 얘기를 이진만 위원이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디마커스 로렌스의 부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그 카메라에 잡히질 않아서 부상자 명단을 살펴보셨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뭐 로렌스가 이렇다 할 뭐 기록을 세우거나 뭐 활약을 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나마 지금 말돈 스미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2라운드 버스트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이제 트리스턴 힐 선수가 그나마 라인에서 이제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댈러스가 이제 세컨더리가 약하기 때문에 D라인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멜라이언이 걱정 없이 패스를 빵빵 꽂더라. 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댈러스는 매 경기마다 한 40점씩 득점을 해줘야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공격팀이 꾸준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냐. 근데 그건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5할 승률로 아마 그칠 거다라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뭐 5할 승률 정도로 뭐 간신히 지구 우승을 한다면 네.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이글스와 비슷한 행보로 그냥 시즌이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광탈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제리 존스 구단주 그리고 이진만 위원 그리고 이제 댈러스 팬분들 모두 바라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되겠고 그나마 좀 희망을 가져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진만 위원 이제 시즌 프리뷰 때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새 감독 그리고 새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영입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어쨌든 시즌 초에 좀 고전을 할 건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 3, 4주차 좀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 빨리 적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이진만 위원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네. 훌리오 존스의 부진이 좀 뼈아팠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드랍이 사실 이제 경기를 넘겨주는 그런 단초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3쿼터에 그 러셀 게이지 선수가 이제 패스를 던지는 좀 변칙 플레이를 시도를 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날아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존스가 그걸 충분히 잡을 수 있었고 뭐 잡게 된다면 뭐 거의 터치다운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훌리오 존스가 이거를 좀 드랍을 하면서 뭐 쐐기타를 좀 날리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엔드존에서의 존스는 역시나 존스였다. 훌리오 존스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뭐 100% 컨디션으로 이제 경기에 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참작을 해야겠지만 예. 뭐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드랍은 또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던 애틀랜타 펠컨스였고 다행히 이게 이런 식으로 역전을 당하게 되면 이 패배의 원인들을 찾게 되잖아요. 방금 저희가 이제 훌리오 존스 얘기도 했던 것처럼 뭐 때문에 졌다라는 게 있을 법한데 다행히 구영애 선수가 이날 4개 필드골 그리고 3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7개의 킥 100% 성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워. 만약에 하나로도 실패했다, 그래서 경기가 뒤집혔다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거든요. 뭐 키커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득점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네. 어떤 팀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역전패를 당했을 때 뭐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되기 쉬운 포지션이죠. 네. 그런데 이제 구인 선수가 어쨌든 완벽한 경기를 펼쳐줬고 뭐 42야드가 이제 가장 긴 거리였나요? 뭐 거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킥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가까운 거리도 이제 실패를 하는 키커들을 많이 보잖아요. 일단 구영애 선수가 100% 성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애틀랜타로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됐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다가 뒤집히는 거. 이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뭐 애틀랜타가 일단은 수비에서의 좀 고질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런 좀 대역전극의 희생양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역대급 또 역전을 만들어냈던 경기였고요. 이렇게 댈러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뉴욕 자이언츠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17대 13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솔직히 이 경기는 4쿼터 막판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제외하고는 별로 볼 게 없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기기는 했지만 트루비스키 얘기를 먼저 해보면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경기 초반에 못하다가 4쿼터에 이제 분전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반대가 돼서 전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승기를 잡았지만 후반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제 추격의 빌미를 허용했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써왔습니다. 베어스의 수비와 베어스의 공격이 싸웠던 경기였다. 베어스의 수비진이 사실 전반전에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베어스의 공격이 잘했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좀 얹혀간 느낌이 있었고 결국 수비가 뭔가 다른 부분을 만들어냈었는데 수비가 너무 잘하니까 베어스의 공격진이 후반전에 우리 팀 수비가 너무 잘하는데 실현이 좀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지 인터셉션도 던지고 그러면서 추격을 허용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역전까지는 당하지 않았는데 이제 운 좋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 4쿼터 4분여를 남기고 이제 베어스가 고포레이스를 선택을 네. 했는데 그 트루비스키가 던진 패스가 상대 수비의 손을 맞고 사실 인컴플리트가 되거나 뭐 상대에게 인터셉션을 당할 위기였는데 그게 정말 운 좋게도 그 옆에 있던 오펜시브 태클 바비 메시 선수에게 공이 그냥 떠갔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다행히 이제 다운 갱신이 됐고 그러면서 뭐 승리를 지킬 수 있었던 베어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닉 폴스 선수를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비스키 선수보다는 누가 봐도 닉 폴스가 나은 선수긴 하잖아요. 물론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닉 폴스를 안 쓰고 트루비스키를 계속해서 주전 쿼터백으로 쓴다. 과연 무슨 생각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일단 2승 0패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결과적으로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과정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베어스의 쿼터백 운영이 뭐 어떻게 뭐 바뀌는 점이 있을지 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제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경기도 패했는데 핵심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세이컨 바클리 선수가 이날 무릎 부상으로 이제 아웃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니까 전방 십자인대 부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참 너무 공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이 선수를 대체해서 지금 이 프리 에이전트로 있던 디본타 프리먼 예전에 이제 애틀랜타에서 뛰었던 러닝백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공백이 쉽게 메워질 공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밖에도 이제 디온 루이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잠깐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웨인 골먼 이런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공백은 메우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 자이언츠의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에 참 부상이 많은데 경기 중에 재밌는 자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전 스킬 플레이어 5명이 에반 잉그램, 골든 테이트, 스털링 셰퍼드, 데리우스 슬레이튼, 세이컨 바클리 이렇게 5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데니얼 존스 시대에 이 5명이 한 경기에 모두 출전한 것이 이번 2주차 경기가 처음이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계속해서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완전체가 되자마자 뭐 거기서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이컨 바클리가 이제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참 경기를 풀어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시즌의 어떤 플랜 자체도 좀 꼬이고 말았던 자이언츠인데 올 시즌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데니얼 존스를 좀 강하게 키우면서 좀 뭔가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데니얼 존스가 이제 패싱 비율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뭐 남은 시즌 그렇게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펌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첫 드라이브부터 또 펌블 턴오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질적인 문제가 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데니얼 존스 선수가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무승 2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는데 올해도 제초와 함께 이제 뉴욕 풋볼의 잔혹사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뭐 이적생 이제 브래드버리가 뭐 코너백 포지션에서 뭐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이제 좋은 인터셉션을 기록한 게 뭐 그나마 이제 작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베어스와 자이언츠의 경기를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워싱턴 풋볼 팀과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30대 15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쿼터백 1라운더 동기들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쿼터백들 간의 역량 차이가 그대로 경기 결과로 나타났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막전 업셋을 만들어냈던 두 팀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칼러 머리가 뛰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생각보다 이제 애리조나가 손쉽게 승리를 거뒀어요. 네. 3쿼터까지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스코어가 20대 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디널스가 지금까지 보면 더 좋은 팀인 건 맞는데 20대 0까지 벌어질 게임인가? 근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주 차이는 사실 이글스가 이제 턴오버를 해주면서 그 좋은 필드 포지션을 잘 이용해서 뭐 역전을 만들어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사실은 있었어요. 네. 이제 0대 7로 뒤진 상황에서 랜넌 콜린스가 인터셉트를 해서 애리조나 진영 19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해스킨스가 여기서 색을 당하면서 펌블까지 기록을 했어요. 예. 거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이후로는 좀 맥없이 애리조나에게 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쿼터백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루키 시절만 놓고 봐도 라마 잭슨 선수가 첫 시즌에 달리는 쿼터백이다. 쉽게 말해서 저 선수는 쿼터백이라기보다는 러닝백이다라는 평가 절하를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러싱 하나만큼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그러니까 조시 앨런 선수는 뭔가 아직까지 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깡나고 하나는 진짜 인정.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거기다가 가드너 민슈도 첫 시즌 이 선수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뭔가 스케일이 커 보이는 느낌을 준다라는 뭐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었고 뭐 루키 선수들을 보다 보면 이 선수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어딘가 뭔가 하나의 확실한 장점을 좀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에게는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은 이제 벅스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조시 로젠 선수의 루키 시즌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스크램블링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네. 뭐 정확한 패스 혹은 뭐 아주 강한 어깨 뭐 이런 이제 쿼터백들이 가질 만한 특장점이 해스킨스에게는 아직은 이렇다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은 워싱턴 팬들에게는 좀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 워싱턴 팬분들이 하나 좀 이거는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실 부분은 역시나 테리 맥로린의 활약입니다. 뭐 이번 경기에서도 125 리시빙 야드에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어요. 뭐 그러면서 뭐 다른 스킬 플레이어들이 없는 과정에서도 뭐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카일러 머리 선수가 이 러싱 터치다운을 처음에 기록을 하는가 했었는데 이게 조금 모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터치다운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았었고 하지만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결국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카디널스가 앞서갔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약간 저는 좀 닌자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디안드레 홉킨스가 엔드존으로 쓱 들어가더니 수비 2명 사이를 싹 지나가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수비 선수들이 거의 반응을 못했거든요.
카일러 머리와 디안드로 홉킨스가 이제 2경기밖에 호흡을 맞추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듀오처럼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네. 그리고 이날 이 카일러 머리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날 이제 2쿼터 3분여 정도를 남기고 이 크리스찬 커크 선수에게 던진 49야드짜리 패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3쿼터 30야드 부근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플레이는 1쿼터 게임 클락 소진과 함께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장면이었는데 몸을 살짝 한번 이렇게 흔들면서 트로이 입케 선수를 완전히 벗기고 엔드존으로 들어갔거든요. 카일러 머리 선수가 지금 점점 완성형 쿼터백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스크램블링 능력은 워낙 좋았고 이번 경기에서는 2번이나 이제 딥볼을 던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을 갖게 된 카일러 머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주 차까지의 어떤 성적만 놓고 봤을 때 뭐 2경기니까 표본이 적기는 하지만 크리스찬 맥카프리보다 러싱 야드를 더 많이 기록했고요. 이즈키엘 엘리엇보다 러싱 터치다운을 더 많이 기록했고요. 패트릭 마홈스보다 패싱 야드를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리그 정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트윗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디안드로 홉킨스 선수가 공유를 하면서 거기다 이제 글을 추가한 것이 카일러 머레이를 MVP로 캠페인이 지금 시작됐다. 라는 글을 남겼어요. 저희가 프리뷰 때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카일러 머리를 MVP 후보로 꼽는다 뭐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뭐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좀 기분 좋게 뭐 이 얘기를 드린다 이렇게 했었는데 뭐 2주차까지는 그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잘해요 지금. 뭐 어쨌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2승으로 시즌을 출발하게 된 카디널스입니다. 그 당시에 카디널스는 이제 카슨 팔머와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의 호흡으로 NFC 챔피언십 게임까지 갔었던 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습 혹은 그 이상을 재현할 수 있을지 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카디널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진했던 아이지아 시몬스는 이번 주에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스탯을 보니까 뭐 한 개의 태클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네. 뭐 아직은 좀 적응이 필요한 모습인데 그 대신에 이제 이적생들의 활약이 굉장히 쏠쏠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조던 필립스, 뭐 디본드레 캠벨, 데본 캐나드 뭐 이런 뭐 아주 S급 선수들은 아니지만 이제 각 팀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런 선수들을 이제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론 아직 2경기뿐이긴 하지만 2경기 모두 상대를 20점 이하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애리조나 수비가 굉장히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탈피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좀 향상이 되고 있는 이 카디널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스티브 킴 단장 같은 경우에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과 이 카일러 머리 선수가 있는 지금 달려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추가적인 트레이드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음 시즌에 FA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도 지금 좋은 팀이 만들어져 있는 카디널스인데 아직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의 루키 컨트랙트가 올 시즌을 제외하고 나서도 3년이 더 남았잖아요. 그동안 달릴 수 있도록 어떤 보강을 해줄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시즌만 봐도 향후 3주의 스케줄이 굉장히 쉽습니다. 뭐 라이언스, 펜서스, 제츠 같은 좀 현재 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팀들과의 연전이기 때문에 뭐 잘하면 5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고 플레이오프 진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싱턴 풋볼 팀과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